이지수는 칠흑 같은 YJ그룹 전용 세단에서 내렸다. 차가운 11월의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YJ그룹 총수. 강태환이 거주하는 저택은 외부인을 압도하는 성체처럼 견고해 보였다. 8년 만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면 속의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그녀는 한서윤이 아닌 보모 이지수일 뿐이었다. 저택의 정문은 육중한 철제였고 그녀가 10년 전 설계에 관여했던 생체인식 스캐너가 붉은 빛을 뿜고 있었다. 그녀의 지문은 이미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을 터. 그녀는 방문 개경 벨을 눌렀다. 곧 기계적인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오집사였다. 이지수 씨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는 복도의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정장이었지만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다. 오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거쳐가는 것을 보았고 새로운 보모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다. 서유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한 톤 높고 부드럽게 조절되었다. 거대한 현관으로 들어서자 아는 바깥의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과도하게 따뜻하고 건조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에 걸린 김환기의 추상화는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다. 오 집사는 그녀를 2층 서재로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먼저 보시길 원하십니다. 서재의 문은 짙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져 방음이 완벽했다. 오 집사가 문을 노크하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세요. 서유는 심장이 쿵하고 얼음덩어리처럼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8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그리워하고 동시에 저주했던 목소리.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다. 강태환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의 재무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창밖의 희미한 겨울빛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을 비췄다. 이지수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이력서는 인상적이더군요. 5개 국어에 아동, 심리학 석사. 그런 인재가 왜 고작 보모 일을 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라곤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고용주로서의 냉철한 의구심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서유는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YJ 그룹 같은 최고의 환경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 근육이 완벽하게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지원자의 미소를 짓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면은 아직 완벽했다. 그제야 강태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훑었다. 무감각하고 날카로우며 분석적인 시선. 서유는 8년 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긴 생머리를 단정한 단발로 잘랐으며 안경으로 예리한 눈빛을 감췄. 눈썹 모양까지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 멈췄다. 이쯤일. 뜨니도. 서유는 호흡을 멈췄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아는 가장 예리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내 흥미를 잃고 서류로 돌아갔다. 내 아들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까다롭고
기준이 높죠. 이전 보모들은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대답했다. 민준 도련님의 교육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강태환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했다. 오 집사. 민준이에게 안내해. 그것이 끝이었다. 8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3분 만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면접으로 끝났다. 서윤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태환은 그녀를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가 자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잊었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속을 동시에 휘저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오 집사는 그녀를 2층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다른 방들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 민준 도련님의 방입니다. 도련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들어가기 전에 항상 노크하십시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숨을 참았다.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아들. 8년 전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떨어져야 했던 그녀의 피부치. 8살의 강민준. 아이는 그러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지 않았다. 방은 흡사 소규모 데이터 센터처럼 보였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박이고 있었고 아이는 책상에 앉아 복잡한 코딩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인기척을 느끼고 의자를 돌렸다. 아이의 눈은 강태환을 닮아 깊고 검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총명함과 경계심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아이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이답지 않게 시니컬한 말투로 말했다. 새로운 보모예요.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전 사람은 3주 만에 울면서 나갔는데 서유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냄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지수라고 해요. 민준, 군.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이가 알아챘을까. 민주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아이의 시선은 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다. 그래요. 그럼 테스트를 하나 하죠. 아이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탭하며 말했다. 밤에 태어나고 아침에 죽는 것은 유치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일종의 논리 테스트였다. 서유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슬 혹은 비밀.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두 번째, 답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아이는 책상 위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이건 우리 아빠 회사 보안 시스템 일부인데 내가 장난삼아 백도어를 만들려다 막혔어요. 이 루프의 논리적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서유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YJ 그룹의 구형 보안 프로토콜. 1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바로 그 알고리즘의 변형이었다. 박 회장이 집권한 이후 시스템은 더 복잡해졌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탭하며 말했다. 여기 제기 함수에 불필요한 호출이 있네요. 변수 A와 CA 종속성을 제거하고 이중 확인 루틴을 단일화하면 돼요. 이렇게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수정하면 효율성이 최소 30%는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백도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하겠네요.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 회사 보안팀장 아저씨도 2시간 동안 끙끙댔는데 아이는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지수 씨, 좀 마음에 드네요. 진짜로. 그때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손이 예쁘네요. 서유는 흠칫하며 손을 뒤로 감췄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오 집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손이 유난히 가늘고 예뻤대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도망쳤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서유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쫓겨난 거란다. 아가, 그녀는 이 말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삼켰다. 민준군은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른 채 물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얼굴도 모르는데요. 뭘? 아빠는 엄마 사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괜찮아요. 나는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늘진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환, 당신은 대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저녁 식사는 거대하고 차가운 식탁에서 단둘이 이루어졌다. 강태환은 언제나처럼 회사 일로 늦는다는 연락이 왔다. 식탁은 10가지가 넘는 반찬으로 화려했지만 공기는 적막했다. 민주는 숟가락으로 비싼 한우 구이를 뒤적이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바빠요. 내가 뭘 하든 뭘 먹든 관심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스민 체념과 외로움이 서윤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회장님은 민중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걸 거예요. 그녀가 간신히 의례적인 대답을 건넸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TV에서 보니까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거래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강태환이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민준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직 안 자고 있었나? 라고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그것이 유일한 대화였다. 그는 물만 한 잔 들이켜고 다시 서재로 돌아가려 했다. 아빠 민준이 그를 불렀다. 태환이 걸음을 멈췄다. 지수 씨가 오늘 내 코딩 오류 다 고쳐줬어요. 보안팀장 아저씨보다 더 빨랐어요.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태환은 의외라는 듯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랬나? 이력서에 코딩 능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취미로 조금 공부했습니다. 태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몸을 돌렸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라. 민준아. 그는 그대로 서재로 사라졌다. 식당의 공기는 그가 떠나기 전보다 더 차가워졌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유는 그 싸늘한 공기를 아무렇지 않은 척 견뎌냈다. 그녀는 민준의 접시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편식하면 키 안 커요. 골고루 먹어야죠. 놀랍게도 민주는 순순히 그녀가 준 생선을 입에 넣었다. 이전의 보모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아이는 아빠가 사라진 문과 태연하게 자신을 챙기는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천재적인 두뇌가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다. 이 보모는 달랐다. 똑똑했다. 아빠의 보안팀장보다 유능했다. 그리고 강했다. 아빠의 차가운 태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리고 아빠는 너무 외로워 보였다. 자신만큼이나 아이는 결심했다. 이 예쁘고 똑똑하고 강한 보모라면 아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빠에게도 자신에게처럼 따뜻한 사람이 필요했다. 강민주는 자신만의 비밀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코드명, 천사 작전, 아빠와 지수 씨를 이어주는 것이다. 밤 12시가 넘어 서유는 보모에게 배정된 별채의 작은 방에 앉았다. 창밖으로 본체의 웅장한 실루엣이 보였다. 저곳에 그녀의 아들과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진짜 원수. YJ그룹의 실세인 계모박 회장도 있었다. 8년 전 그녀는 YJ그룹의 최연소 전략기획실장이자 강태환의 아내였다. 두 사람은 YJ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룹의 막대한 비자금 파일을 발견했고 그것은 박 회장의 것이었다. 박 회장은 선수를 쳤다. 그녀에게 회계 부정과 핵심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도록 조작되었다. 강태환조차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녀를 내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 갓 태어난 아들까지 빼앗긴 채 지난 8년간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신분을 세탁하고 생존을 위해 무술을 연마했으며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도울 동료들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호랑이 굴 YJ 저택의 심장부로 돌아온 것이다. 보모라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가면을 쓰고서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도망쳤다고 믿는 아이의 눈빛. 아이를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진실을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의 근육이 경직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 저택은 거대한 감옥이자 그녀의 마지막 전장이었다. 그녀는 작은 보안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이자 천재 해커인 제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1단계 진입 성공. 축하한다. 이카루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이제 박 회장의 금고. 키메라 파일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만이 8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다. 그녀는 창밖의 본체를 바라보았다. 아들 강민주는 아빠와 보모를 이어주려는 순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이는 몰랐다. 자신이 이어주려는 그 보모가 이미 8년 전에 그 집의 안주인이었으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이의 머릿속은 천사 작전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단계 아빠와 지수 씨의 아침 식사. 민주는 아빠가 아침 7시 정각의 서재에서 간단한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고 자신은 7시 30분에 오 집사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분리된 일상을 깨야 했다. 아이는 먼저 지수의 방으로 달려갔다. 막 잠에서 깬 듯 얇은 가운을 걸치고 있던 서유는 민준을 보고 놀랐다. 민준 군. 웬일이에요? 아직 식사 시간 전인데. 민준은 최대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큰일 났어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정 브리핑을 식당에서 저랑 같이 듣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지수 씨도 꼭 같이 참석해야 한대요. 서유는 이것이 8살 아이의
어설픈 거짓말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지만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순순히 따랐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준비하고 바로 나갈게요. 민주는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이번에는 오 집사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오, 집사님, 오늘 아침은 아빠랑 지수 씨랑 다 같이 식당에서 먹을래요. 안 오면 저 오늘 학교 안 갈 거예요. 오 집사는 난감했지만 이 집의 유일한 후계자인 도련님의 선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환의 서재로 연락했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께서 오늘 아침은 꼭 회장님, 그리고 새 보모와 함께 식당에서 드시겠다고 합니다. 태환은 미간을 찌푸렸다.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어젯밤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다. 알겠소. 10분 뒤에 내려가지. 그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거대한 대리석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다. 태환은 중앙 상석에, 민주는 그의 맞은편에, 그리고 서윤은 그들의 중간 지점에 앉았다. 서윤에게는 어색함을 넘어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그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던 기억이 생생했다. 민주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제잘거렸다. 아빠 지수 씨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요. 어제 제 영어 숙제 발음 다 고쳐줬어요. 태환은 신문을 넘기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렇군. 그는 보모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서윤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이지수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차가움은 8년 전의 배신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식당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천장 모서리의 도명 CCTV 2대. 저것은 구형 모델이었다. 창문에는 압력 센서가 달려 있었고 태환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벽면에는 비상벨이 있었다. 하지만 오 집사와 다른 하인들이 드나드는 주방 입구 쪽에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지수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민준이 그녀에게 물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식사하시는데 방해될까봐. 그렇죠? 민준 군이나 많이 먹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준의 접시에 버섯 볶음을 덜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태환의 신문을 넘기던 손이 멈칫했다. 그녀가 버섯을 싫어하는 민준에게 덜어주는 방식.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죠. 라고 속삭이는 그 나직한 톤. 그것은 한서윤의 습관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태환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이지수를 제대로 응시했다. 단정한 단발, 얇은 안경, 외모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는 지독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력서에 요리도 특기라고 적혀 있던데. 태환이 불쑥 물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됐어. 태환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지만 더 이상 기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민준의 1단계 작전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2단계는 훨씬 더 대담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조작했다. 아이는 YJ 저택의 내부 스마트홈 시스템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몇 분 뒤 저택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조명이 제멋대로 깜박이기 시작했고 서재의 프린터에서는 의미 없는 문자열이 끝없이 출력되었으며 강태환이 막 접속하려던 해외 지사와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렸다. 젠장 태환의 고함 소리가 서재 밖으로 새어나왔다. 오 집사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금방. 됐어. 그 무능한 놈들이 오면 회의는 끝나. 당장 이지수 씨 불러와. 어제 민준이 코딩도 고쳤다면서 네트워크 담당이라도 불렀는지 확인해. 오 집사는 황급히 서윤을 찾아 달려갔다. 서윤은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민준의 소행이었다. 바이러스가 아닌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는 스크립트였다. 그녀가 서재로 들어섰을 때 강태환은 재킷을 벗어던진 채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극도로 예민해 보였다. 이것 좀 보시오. 이지수 씨, 내부망이 완전히 먹통이야.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겠소. 그의 눈은 네가 감히 이걸 어떻게 하겠어? 라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윤은 그의 개인 컴퓨터 앞에 섰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책상.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은 흔적도 없었고 차가운 금속 재질의 현대 미술 조형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시스템 로그가 비정상적으로 반복 호출되고 있네요. 그녀의 손가락이 터미널 창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숨겨놓은 작은 스크립트 파일을 즉시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였다. 민준이 만들어준 완벽한 위장. 그녀는 태환의 시스템에 접속한 김에 YJ그룹의 메인 서버와 연결된 그의 개인 방화벽 설정을 훑어보았다. 박 회장이 설치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 8년 전 자신이 설계한 이카루스 시스템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공격적이었다. 회장님, 이 방화벽, YJ 보안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서윤은 모르는 척 물었다. 태환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박 회장님이 직접 영입한 팀이요. 왜? 문제라도 있어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요. 외부 접근은 완벽히 차단하지만 특정 내부 IP에서는 오히려 모든 권한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그녀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박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뒷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민준의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척하면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로그 파일에 접근했다. 키메라 파일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했다. 태환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능숙한 손놀림. 전문 해커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녀가 사용하는 단축키 조합, 오류를 진단하는 논리적인 접근 방식. 그것은 또다시 한서윤을 떠올리게 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YJ의 미래를 설계하던 배신하기 전에 그녀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태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력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아동 심리학 석사, 코딩은 대학 시절 부전공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고 깜박이던 조명이 안정되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준의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동시에 방화벽의 취약점과 로그 파일의 위치를 자신의 머릿속 지도에 저장했다. 태화는 멍하니 복구된 화면을 바라보았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YJ의 엘리트 보안팀도 1시간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그는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수고했소. 나가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의 서재, 그의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8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민준 덕분에 케르베로스의 구조를 파악했다. 그날 밤 민준의 천사 작전 3단계가 이어졌다. 아이는 아빠가 매일 밤 10시 저택 3층의 개인 도서관에서 30분간 독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지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지수 씨,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라틴어 원본이 꼭 필요해요. 3층 도서관 제일 꼭대기에 있대요. 서유는 이 영리한 아이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3층 도서관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방은 고서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태환이 아끼는 공간이었다. 민준이 가리킨 곳은 가장 높은 책장이었다. 서유는 거대한 이동식 사다리를 밀어 그 앞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사다리를 올라가 책을 찾는 순간 도서관 문이 열리고 강태환이 들어섰다. 그는 사다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이지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서유는 태연하게 책을 꺼내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민준 군이 필요한 책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태환은 사다리 아래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뚜렷하게 보였다. 가느다란 목성과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그 책, 명상록이군. 태환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내가 대학 시절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지. 서유는 사다리를 내려오며 대답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아주 적은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저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태환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 구절은 8년 전 한서윤이 프러포즈를 수락하며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태환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당신, 방금 뭐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바로 그때 민준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와, 책 찾았다 고마워요. 지수 씨, 아빠도 고마워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을 깨뜨렸다. 태환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자꾸만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가? 늦었다. 민준이 방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서유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순진한 작전이 의도치 않게 그녀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에게 적진의 내부를 탐험할 기회를 주었고 동시에 강태환의 얼어붙은 마음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서유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민준 군. 책 잘 읽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오늘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택의 3D 내부 구조도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업데이트했다. 민준의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작전을 역이용할 것이다. 강태환의 마음을 흔드는 동시에 박 회장의 숨통을 조일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YJ 그룹 타워 40층. 박 회장의 집무실은 웬만한 미술관 로비보다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선주 회장은 값비싼 백자 다랑아리를 매만지며 오 집사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그 보모가 고작 이틀 만에 민준이의 마음을 얻었다. 심지어 태환이의 서재 네트워크까지 손을 댔다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 집사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사실입니다. 도련님께서 그 보모를 이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다랑아리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8년 전 한서윤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YJ에서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강태환은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왔고 YJ 그룹의 실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왔다. 유일한 변수는 손자인 강민준이었다. 그 아이는 그녀의 통제 밖에 있었다. 변수는 싫다. 박 회장이 나직이 읊조렸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더더욱. 그녀는 집무실 한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 실장, 남영철 실장, 박 회장의 수족이자 YJ 그룹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이 아닌 그녀만의 사적인 정보망과 무력을 총괄하는 남자였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감정이라고는 없는 기계 같은 인물이었다. 남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이지수, 그 보모의 뒷조사를 다시 해. 이력서에 나온 것 말고 땅 밑에 숨겨진 것까지 전부.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그런 여자가 하필 지금 내 손자 옆에 붙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유능한 건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저택 내부 감시 레벨을 올리겠습니까? 남 실장이 물었다. 최상급으로. 내가 허가한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감시해.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마. 박 회장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환이는 아직도 그 죽은 여자 한서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혹여라도 다른 싹이 자라나는 건 용납 못해. 그날 오후부터 서윤은 저택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정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정원사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벌써 30분째 똑같은 장미 덤불만 매만지고 있었다. 그는 정원사가 아니었다. 자세와 시선 처리,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 남 실장의 사람이었다. 서윤은 민준에게 활짝 웃어 보이며 셔틀콕을 높이 띄웠다. 민준 군. 잘 받아 스매시. 그녀는 완벽한 보모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저택 내부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동맹인 제로에게서 받은 특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저택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스캔했다. 역시나 어제 강태환의 서재에서 확인했던 케르베로스 시스템 외에 또 다른 감시 프로토콜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히드라. 남 실장의 팀이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모든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외부의 특정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다. 박 회장의 서버 일터 걸려들었군. 서윤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면 그 감시망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히드라의 데이터 스트림을 가로챌 수 있나 목적지 IP를 추적해줘. 제로부터 즉각 답이 왔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대신 놈들에게 네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지 마. 서유는 노트북을 껐. 이제부터는 연극의 무대가 더 커졌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CCTV와 마이크가 박 회장과 남 실장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했다. 다음 날 천사 작전을 수행 중인 민준이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지수 씨 오늘 저녁에 아빠가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했대요. 근데 오 집사님이 너무 바빠 보여요. 우리가 쿠키를 구워서 디저트로 내놓으면 아빠가 깜짝 놀라겠죠. 아이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서유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본체의 주방. 그곳은 저택의 모든 식자재와 물품이 오가는, 동시에 가장 많은 하인들이 모이는 정보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분명히 남 실장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기도 했다. 물론이지. 민준, 군, 최고의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빛나는 주방에는 저녁 만찬 준비로 분주했다. 오 집사는 그들을 보고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서유는 능숙하게 재료를 준비했다. 그녀는 일부러 밀가루를 조금 흘리기도 하고 민준의 코에 크림을 묻히며 장난을 쳤다. 그녀는 민준과 웃고 떠들면서도 주방 구석구석을 빠르게 스캔했다. CCTV는 총 3대. 그리고 주방 입구에 보안 키패드. 저것은 케르베로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반죽을 젓는 사이 자연스럽게 키패드 근처로 이동했다. 어머, 민준 군. 손 씻어야지. 그녀는 민준을 싱크대로 데려가는 척하며 키패드 옆에 섰다. 그녀는 키패드를 유심히 보는 대신 그 위에 비친 금속 조리도구의 반사광을 바라봤다. 키패드에는 미세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다. 4개의 숫자. E, C, G. 9가 다른 버튼보다 유난히 달아 있었다. 조합 가능한 암호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또한 오집사가 사용하는 내부 인터폰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를 눈에 담았다. 저 구형 모델은 보안에 취약했다. 제로에게 정보를 넘기면 저 인터폰을 통해 저택 전체의 통신을 도청할 수도 있을 터였다. 이 모든 정보 수집은 완벽하게 쿠키를 굽는 행위로 위장되었다. 그때 주방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남영철 실장이었다. 그는 요리사도 하인도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주방에 들어섰다. 분주했던 주방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서윤과 민준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민준 도련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민준은 남 실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서윤의 뒤로 살짝 숨었다. 서윤은 민준을 앞세우고 태연하게 남 실장과 마주섰다. 남 실장님, 민준 도련님과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디저트로 나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보모로서의 상냥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 실장의 무감정한 눈이 그녀를 꿰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이 아닌 서윤이 흘끗 보았던 보안 키패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자가
단순한 보모가 아님을. 이지수 씨, 보모의 업무 범위가 꽤 넓은 것 같군. 어제는 네트워크 기술자, 오늘은 파티시에인가. 날카로운 도발이었다. 서유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준 군이 원했으니까요. 혹시 쿠키 굽는 것이 저택 보안에 위협이 되나요?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순진한 질문으로 되받아쳤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 실장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박 회장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것은 보안과 직결된다. 명심하도록.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남 실장은 즉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떠보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웃었다. 그렇지. 재미있어지는군. 그렇다면 더 강하게 압박해봐. 쥐가 구석에 몰리면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지. 서유는 남 실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 민준 군. 이제 쿠키를 오븐에 넣을 시간이야.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적이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저택에서의 은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태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3층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행복한 삶의 비결은 아주 적은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그 말은 죽은 기억의 관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그건 한서윤의 말이었다. 8년 전 그가 YJ 그룹의 운명을 걸고 라이벌 기업과의 MA를 성공시켰을 때 모두가 축배를 들 때 그녀만이 조용히 그의 집무실로 찾아와 그 말을 건넸었다. 당신 방금 뭐라고? 그가 이지수를 다그쳤을 때 그녀의 눈은 안경 너머에서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저 고전 구절을 인용한 것뿐이라는 듯 태연했다. 하지만 태화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지수라는 보모를 단순한 고용인 이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 실장에게 따로 지시했다. 박 회장님 모르게 이지수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사적인 것까지. 며칠 뒤 태화는 중요한 MA 건으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험악했다. 상대 기업의 저항이 거색. YJ 내부에서도 자금 출혈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고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1층 응접실로 내려와 커피를 마셨다. 마침 이지수가 민준의 간식을 챙겨주러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태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지수 씨, 당신이 만약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적이 당신이 아끼던 사람을 방패로 삼는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것은 보모에게 할 질문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나온 인지령 MA 전략에 대한 고민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씀이신지 라며 당황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지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태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방패가 무엇이든 그것을 잡고 있는 손을 공격해야죠. 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볼모로 잡는다면 저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명분이 아닌 실리, 감성이 아닌 약점을 파고들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적 통찰력은 날카로운 칼처럼 응접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8년 전 그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던 파트너 한서윤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태화는 커피잔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당신, 그런 건 어디서? 서윤은 자신이 실언을 했음을 깨달았다.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황급히 보모의 가면을 다시 썼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주제넘게 그냥 예전에 읽었던 경영서적에서 본 내용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쟁반을 들고 자리를 피했다. 태화는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민준이 늦은 저녁부터 미열이 있더니 자정이 넘어가자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평소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오 집사가 황급히 주치의에게 연락했지만 폭설로 인해 의사가 도착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이 돌아왔다. 어쩌죠? 회장님, 도련님 체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태화는 아들의 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짚었다. 그때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이지수가 그들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장 얼음물과 수건, 그리고 해열제 가져오세요. 알코올 있으면 그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오 집사가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이미 민준의 위솥을 벗기고 있었다. 뭐 하는 거요? 이지수 씨. 태환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의사가 곧. 이러다 쇼크 와요. 서윤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보모가 고용주에게 보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미의 눈빛이었다. 8년 전에 제 조카가 이렇게 열경기로 위험했어요. 당장 열을 내려야 해요. 그녀는 태환의 손을 뿌리치고 민준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태환은 그 기세에 압도당해 물러섰다. 그는 이지수의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본능적이고 절박한 움직임. 그녀는 아이의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림프절을 정확하게 짚어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내며 열을 식혔다. 오 집사가 가져온 해열제를 억지로 먹이고 아이의 작은 손발을 끊임없이 주물렀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민준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칭얼거리며 몸부림쳤다. 싫어. 가지마. 엄마. 가지마. 민준이 헛소리를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태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8년 동안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해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몸을 닦던 서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주 낮고 애절한 자장가였다. 작은 별아, 나의 별아. 어둠 속에도
빛을 잃지 마라. 태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자장가, 그것은 둘만의 비밀이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서윤이 뱃속의 아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였다. 그녀가 직접 가사를 붙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곡. 그가 배신감에 불태워버렸던 과거의 유일한 증거. 당신. 그 노래. 태환의 목소리가 사막처럼 갈라져 나왔다. 서윤은 노래를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환을 바라보았다. 안경이 흘러내려 8년 전의 그 눈동자가,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누구야? 당신, 대체. 누구야? 태환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이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태환의 손을 밀어내고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지금은 도련님이 먼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울음으로 잠겨 있었다. 주치의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다. 주치의는 이지수의 응급 처치를 보고 감탄했다. 쇼크 직전이었는데 완벽한 대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태환은 방 한구석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지수는 한서윤일 리가 없었다. 한서윤은 8년 전 YJ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버린 채 도망친 배신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저 여자, 아들을 살려낸 저 본능, 그리고 그 자장가. 한편 며칠 뒤 회복한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천사 작전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아빠가 요즘 지수 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분명 작전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지수 씨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면 지수 씨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다. 이지수, 5개 국어, 아동 심리학 석사. 완벽해. 하지만 뭔가 더 없을까? 민주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이용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지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력서에 나온 주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너무 완벽했다. 아이는 위화감을 느꼈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기게 되는 흔적이 거의 없었다. 아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학력 기록, 출입국 기록, 모든 것이 2년 전에 집중적으로 생성되어 있었다. 마치 이지수라는 인물이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상해. 디지털 유령인가. 민주는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것이 천사 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날 아침, 민준이 열병을 앓고 난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환은 식탁에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시선은 건너편에서 민준에게 죽을 떠먹이는 이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작은 별아, 나의 별아라는 자장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민준을 챙겼다.
그녀는 그날 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성의 끈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환의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을 것이다. 동시에 박 회장의 감시망도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저택이라는 감옥 안에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박선주 회장은 남영철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환이가 그 계집에게 흔들린다고 자장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잘 됐어. 태환이는 아직도 한서윤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그 망령을 이용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보모, 이지수는 위험해. 싹을 잘라야 해. 남 실장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그 여자의 정기 휴일입니다. 저택 밖에서의 동선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정예 요원들을 붙여 머리카락 한 올까지 놓치지 마. 그 여자가 저택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전부. 서윤은 아침 십시 가벼운 배낭 하나만을 메고 저택을 나섰다. 평범한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 그리고 깊게 눌러쓴 야구 모자. 완벽하게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척하며 모퉁이를 돌았고 그 순간 손목시계의 거울 모드로 뒤를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일부러 출퇴근 시간이 지난 한산한 2호선을 탔다. 그녀가 좌석에 앉아 맞은편 칸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는 남자와 다음 역에서 타는 척하며 그녀의 옆에 선 여자가 보였다. 남 실장이 보낸 프로들이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닌 앞뒤를 차단하는 샌드위치 감시였다. 서윤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할 때보다 더 빠르게 회전했다. 이들을 따돌려야 했다. 오늘 그녀는 반드시 제로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종로 5가 역에서 내렸다. 그녀가 내리자 두 명의 요원도 그림자처럼 따라 내렸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잡한 곳 중 하나인 광장시장이었다. 주말을 맞은 시장은 관광객과 상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빈대떡 굽는 냄새와 시끌벅적한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이런 혼돈이야말로 그녀에게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일부러 인파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빈대떡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지갑을 꺼내는 척했다. 뒤따르던 여자 요원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찰나였다.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서윤이 아닌 옆에 있던 한 상인이 외쳤다. 여자 요원이 당황해서 아래를 보는 순간 서윤은 몸을 낮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놓쳤다. 비조 3번 출구 쪽으로 이동. 여자 요원이 이어피스에 소리쳤다. 하지만 서윤은 3번 출구가 아닌 정반대편의 좁은 포목점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따라붙던 남자 요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수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였다.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8년간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꺾어 제압하고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악남자는 숨이 막혀 주저앉았다. 서윤은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이어피스를 빼앗아 자신의 귀에 꽂았다. B4. 상황은 타깃이 포착됐나 남 실장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짧게 답했다. 타깃. 놓쳤다. A조와 충돌. 혼선이 큽니다. 그녀는 남자를 골목 구석에 숨기고 그의 재킷을 뒤졌다. YJ 보안팀의 비상 연락망 카드키. 예상치 못한 수확이었다. 그녀는 골목에 쌓여 있던 배달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겨 다른 출구를 찾았다. 그 순간 다른 요원들이 골목 입구로 몰려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한 식당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밀고 나왔다. 거대한 쓰레기통이 요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 비켜요. 바빠 죽겠는데. 그 찰나의 순간 서유는 쥐처럼 몸을 날려 쓰레기통 뒤편의 좁은 틈새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 청계천에 인적 드문 공구 상가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남 실장의 팀이 이곳까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30분 뒤 그녀는 을지로의 한 허름한 전자상가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앳된 얼굴의 청년이 그녀를 맞았다. 이카루스, 10분 늦었어. 꼬리는 확실히 뗀 거지. 그가 바로 그녀의 유일한 동맹. 천재 해커 제로였다. 제로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박이는 작은 은신처로 그녀를 안내했다. 놈들이 히드라 프로토콜을 풀가동했어. 네가 어제 쿠키 굽는 동안 본 그 키패드. 주방 인터폰. 전부 도청 장치였어. 넌 지금 저택 안에서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고. 제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서유는 남 실장의 재킷에서 빼낸 카드키를 그에게 던졌다. 선물이야. YJ 내부 보안망에 접속할 수 있을 거야. 제로의 눈이 빛났다. 세상에, 이건 특급이잖아. 이걸로 뭘 할까? 서유는 그의 모니터 중 하나에 떠 있는 YJ 타워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8년 전 자료. 박 회장이 폐기시킨 지하 4층의 구형 서버실. 제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거긴 완전한 오프라인이야.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직접 통제하고 있어. 물리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어. 자살행위라고.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8년 전 박 회장이 내게 누명을 씌운 원본 데이터. 키메라 파일. 분명 거기에 백업되어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전시하는 걸 좋아하니까.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 서버실에 접근할 방법이 하나 있어. 1년에 단 한 번. YJ의 모든 보안이 한 곳에 집중되는 날. 제로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설마. 다음 주에 열리는 YJ 재단 자선갈라 이카루스. 그건 미친 짓이야. 40층 전체가 VIP와 경호원들로 가득 찰 거라고. 서윤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가득했다. 그래서 기회인 거야. 모든 시선이 화려한 무대 위로 향할 때 나는 가장 어두운 지하로 내려갈 거야. 8년 전의 진실을 되찾으러, 민준이를, 내 아들을 되찾으러. 그녀는 제로에게 말했다. 갈라가 열리는 밤. 지하 4층 서버실의 환기구 도명과 30분간의 보안 루프를 만들어줘. 제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알았어. 이카루. 그는 말을 멈췄다. 모니터 하나에 경고창이 떴다. 젠장. 네가 따돌린 놈들이 광장시장의 CCTV를 전부 뒤지고 있어. 곧 네가 이쪽으로 향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서 가. 서유는 다시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제로의 은신처를 떠나 다시 지상의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보모 이지스로 돌아가야 했다.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과 자신을 감시하는 적들, 그리고 자신이 구해야 할 아들이 기다리는 그 저택으로 YJ 타워는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이었다. 40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리는 YJ 재단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로비에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수백만 달러짜리 예술품 사이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의 주최자인 강태환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미소는 가면일 뿐이었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칠 전 밤, 아들의 방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 이지수라는 보모가 불러주던 그 처절한 멜로디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그녀의 존재가 8년 전의 망령을 이토록 생생하게 불러내는가? 그 시각, 저택의 별채, 보모 이지수의 방. 한서윤은 파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모의 유니폼을 벗고 제로가 준비해준 몸에 꼭 끼는 검은색 침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검은색 비니 안으로 감춰졌다. 책상 위에는 YJ 타워의 지하 환기구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소형 무선 이어피스, 비상용 신호 교란기, 그리고 YJ 구형 서버에 접속할 커스텀 USB 드라이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8년 만의 귀환. 그것은 화려한 갈라가 아닌 가장 어둡고 차가운 지하를 향한 것이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어디 가요?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서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이 아닌 자신의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든 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8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민준 군, 자야 할 시간이에요. 난 서윤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YJ 타워 지하 4층 구형 데이터 아카이브 환기구 C 3 루트. 맞죠? 서윤은 숨을 삼켰다. 아이가 그녀의 태블릿을 해킹한 것이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YJ 타워의 실시간 보안 배치도가 떠 있었다. 남 실장이 갈라 때문에 40층에 모든 경력을 집중시켰어요. 하지만 지하 순찰조 2팀이 여전히 30분 간격으로 비사를 순찰해요. 혼자선 무리예요. 아이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자장가. 우리 엄마 노래죠. 맞죠? 엄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민준아, 이건 네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위험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가리켰다. 내가 보안팀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나 엄마 도와줄래요? 서유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수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 무슨 일이 생기든 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오 집사님에게도.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8살 천재 소년과 전직 전략가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서유는 어둠을 틈타 저택을 빠져나왔다. 갈라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경비견의 순찰로를 피해 YJ타워의 거대한 본관 건물 뒤편 가장 보안이 취약한 환기구로 접근했다. 제로가 미리 해제해둔 1차 방벽을 통과한 그녀는 차갑고 먼지 쌓인 금속 통로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녀의 이어피스에서 민준의 작지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하 2층 진입 3분 뒤 B구역 순찰조가 지나가요. 지금부터 120초 안에 중앙 배전실을 통과해야 해요. 서유는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시간을 확인했다. 위에서는 화려한 음악이, 아래에서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한편 40층 갈라 연회장, 강태환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방금 오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는요, 도련님. 일찍 잠드셨습니다. 새 보모님도 방에서 쉬고 계신 듯합니다. 오집사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태환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지수는 자장가 사건 이후 그를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이렇게 일찍 잠들 리가 없었다. 그는 박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YJ 내부 보안 앱에 접속했다. 저택의 CCTV. 민준의 방은 프라이버시 모드로 잠겨 있었다. 이것은 민준이 직접 설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지수의 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휩쓸었다. 그는 남 실장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다. 엄마, 1분 남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를 울렸다. 서윤은 배전실의 복잡한 파이프들 사이를 빠져나와 지하 4층으로 향하는 마지막 환기구 앞에 섰다. 바로 그때였다. B 4구역. 이 팀. 응답하라. 현재 위치 보고. 이어피스 너머로 남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훔쳐낸 보안 채널이었다. 순찰조 2팀의 리더가 답했다. 현재 B 4구역 진입로. 이상무. 젠장. 순찰 시간이 30분이 아니었다. 20분 간격이었다. 민준의 정보가 틀렸다. 혹은 남 실장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거나 서윤은 환기구 덮개 뒤에 숨어 움직임을 멈췄다. 덮개 틈새로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천천히 복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민준아, 상황이 틀렸어. 놈들이 바로 앞에. 서윤이 속삭이는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알아요. 놈들이 함정을 팠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30초만 버텨요.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YJ타워의 중앙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남 실장의 보안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곳을 알고 있었다. 바로 40층 연회장. VIP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민준은 40층으로 향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3대의 제어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멈춰버렸다. 20층과 30층 사이. 안전하지만 확실하게 멈춰버렸다. 갈라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일부 VIP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남 실장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B팀, C팀 당장 40층으로 올라와 엘리베이터 제어실 확인해. 강태환은 이 혼란 속에서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남 실장의 무전기를 스쳐 지나가며 들었다. B 사순찰조는 40층 지원 가고 있습니다. 태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B사 지하 4층
그곳은 8년 전 한서윤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봉인한 곳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모든 혼란이 이지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가 향한 곳은 40층이 아닌 지하 4층이었다. 지하 4층의 복도. 2명의 경비원이 무전기를 받고 다급하게 40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복도는 순식간에 텅 비었다. 지금이에요. 엄마 놈들 다 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환기구 덮개를 밀고 어두운 복도로 내려섰다. 그녀의 앞에는 디 아카이브라는 낡은 표지판이 붙은 육중한 강철문이 버티고 있었다. 제로 아저씨 말로는 이 문을 여는데 15분이 걸린대요. 하지만 남 실장은 10분 안에 돌아올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렸다. 서유는 USB를 연결 포트에 꽂았다. 아니, 1분이면 돼. 그녀는 키패드에 익숙하게 암호를 입력했다. 8년 전 자신이 이곳을 봉인하며 설정한 마스터 코드였다. 박 회장은 몰랐던, 그녀와 강태환만이 알던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 육중한 강철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8년 전의 진실이 잠들어 있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자 한서윤은 완벽한 어둠과 마주했다. 8년 동안 봉인되었던 지하 4층 아카이브는 죽은 기계들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소형 전술 플래시를 켰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먼지가 뽀얗게 떠다녔다. 수백 개의 서버렉이 거대한 묘비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YJ그룹에 잊힌 과거이자 그녀가 되찾아야 할 진실이 잠든 곳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버실 안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기억은 8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자, 001아 YJ그룹의 창립 초기 데이터를 보관하던, 지금은 완전히 폐기된 서버렉이었다. 그녀는 먼지로 뒤덮인 패널을 열고 제로가 특수 제작한 USB 드라이브를 구형 포트에 연결했다. 엄마, 40층은 지금 난리 났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VIP들 때문에 남 실장이 정신없어요. 10분 벌었어요. 이어피스 너머로 민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데이터 접근 중. 느려 터진 구형 시스템이 파일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5분 경과. 데이터 전송 중 30%. 바로 그때였다. 엄마 이상해요. B 4구역의 모션 센서 하나가 다시 켜졌어요. 누군가 거기로 가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함정이었다. 남 실장은 갈라의 혼란을 미끼로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일 수도 있었다. 찾던 게 그거였나? 한서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윤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서버의 그림자 속에서 남영철 실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40층에 있어야 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8년 만의 귀환이군. 쥐새끼처럼 아주 지저분한 방식으로 말이야. 네가 왜 여기? 서윤이 USB를 감싸주며 뒷걸음질 쳤다. 박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 망령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남 실장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 USB 내놔. 그리고 조용히 따라와 주면 고통은 없을 거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었다. 데이터 전송률은 90%였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선주가 시켰나?
8년 전처럼 내 모든 걸 빼앗고 날 죽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넌 그저 개일 뿐이야. 남영철. 주인이 버리면 끝인 게. 남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입 다물어.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폐서버 유닛을 발로 차 남 실장에게 밀어붙였다. 그 육중한 쇠붙이가 그의 다리를 덮쳤다. 그가 균형을 잃고 총을 놓친 사이 서윤은 전광석화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8년간 연마한 생존 기술이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복부를 가격했다. 하지만 남 실장은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의 살상 기계였다. 그는 서윤의 공격을 받아내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서윤은 서버렉에 부딪혔다. 데이터 전송 완료 100%. 서윤은 USB를 뽑아 주먹에 꽉 쥐었다. 남 실장은 떨어진 총을 줍는 대신 허리춤에서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네트워크 기술자라기엔 훈련을 좀 받았군. 두 사람의 격투가 좁은 서버실 통로에서 벌어졌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윤은 방어에 급급했지만 그녀의 목표는 오직 USB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남 실장의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죽어. 그가 칼을 치켜들고 그녀의 심장을 향해 내리찍었다. 서윤은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다. 아윽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복부를 적셨다. 그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남 실장이 피 묻은 칼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이다. 한서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강철문이 다시 한번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멈춰. 40층에서부터 비상계단을 쉬지 않고 달려내려온 강태환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광경을 마주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지수. 그리고 칼을 든 남영철 실장. 회장님. 남 실장이 당황했다. 이 혼란의 틈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옆구리를 움켜쥔 채 유일한 출구인 강태환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탈출이었다. 거기서 남 실장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태환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태환은 비틀거리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손에 그녀의 뜨거운 피가 흥건하게 묻어났다. 그는 8년 만에 그녀의 눈을, 그토록 증오했던 배신자의 눈을, 그러나 지금은 고통과 절박함으로 불타는 그 눈을 마주 보았다. 당신, 비켜. 서윤은 그를 밀쳐냈다. 8년의 분노가 실린 힘이었다. 태환은 복도벽에 부딪혔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 남 실장이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강태환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짓이야. 남 실장. 내 집무실에서 내 직원에게. 태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았다. 저 여자는. 남 실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환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박 회장님이 시킨 짓인가. 이 찰나의 대치. 서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피스에서는 민준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서윤은 피를 흘리며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8년 전의 진실, 키메라 파일이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 회장님이 시킨 짓인가.
강태환의 외침이 차가운 지하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피로 축축했다. 그것은 이지수의 피였고 8년 전의 악몽이 현실로 되살아나는 듯했다. 남영철 실장은 태환의 멱살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렸다. 회장님, 비켜주십시오. 저 여자는 YJ그룹의 기밀을 노린 스파입니다. 한서윤과 똑같은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태환의 이성을 후려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려던 서윤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옆구리를 움켜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럽게 내딛고 있었다. 피가 그녀의 검은 옷을 적시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스파이란 말인가? 엄마, 엄마. 하지마. 그 순간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굉음과 함께 열리고 강민준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준아, 서윤이 절규하며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보모로서의 연기를 완전히 잊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장가, 경영 전략, 코딩 실력, 그리고 지금 아들을 부르는 저 절박한 외침. 강태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폭발했다. 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렇다. 남 실장이 기회를 포착하고 소리쳤다. 저 여자가 바로 8년 전 도망친 한서윤입니다. 회장님을 속이고 그룹을 배신했던 그는 다시 칼을 고쳐 쥐고 서윤과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군. 여기서 끝내주마. 그러나 강태환이 더 빨랐다. 그는 남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8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엉킨 힘으로 남 실장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내 놈은 내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박 회장이 아니라 그는 복도 벽에 설치된 비상 화재 경보기를 주먹으로 깨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 보안 통제실 YJ 1코드 레드 발동 이카루스 프로토콜을 내 권한으로 재가동한다. 태환이 소리쳤다. 이카루스는 8년 전 서윤이 설계했던 CEO 직속의 최상위 보안 시스템이었다. 박 회장이 집권한 이후 봉인되었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사구역. 즉시 전면 봉쇄해. 그의 음성 명령이 인식되자 복도 전체에 붉은 경광등이 돌기 시작했다. 쿵쿵쿵. 복도의 양 끝에서 육중한 티타늄 방화벽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남 실장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회장님, 무슨 짓입니까 이건? 태환은 그를 무시하고 비틀거리는 서윤을 향해 달려갔다. 서윤은 아들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에 쥔 USB를 태환의 가슴에 밀어넣었다. 이거 키메라. 박 회장의 진짜 얼굴이야. 그녀는 태환의 셔츠를 붙잡았다.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 8년 전에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지켜야 해. 그녀는 안경을 벗어 던졌.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증오했던 바로 그 눈이었다. 서윤, 정말 너였어. 태환은 그녀를 부축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보안 태블릿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8년 전의 배신.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기둥이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파일이 열리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키메라 프로젝트. 박선주 회장의 자금 세탁 내역. 해외 비자금 계좌. 그리고 8년 전 YJ 기밀 유출 사건의 원본 보고서. 모든 증거가 박 회장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시서. 그리고 마지막 파일. S&1. Y 처리 계획. 한서윤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라는 남영철 실장에게 보낸 암살 지시였다. 태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8년 동안 그가 배신자라고 불렀던 여자는 피해자였고 그가 어머니라고 믿었던 계모는 악마였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모두 빼앗길 뻔했다. 의아한 실장이 닫히는 방화벽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방화벽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혔다. 남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반대편에 갇혔다. 하지만 이쪽 편에도 태환과 서윤, 그리고 민준, 세 사람만이 붉은 경광등 아래 고립되었다.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민준이 울부짖으며 서윤의 상처를 작은 손으로 막으려 애썼다. 서윤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강태환은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지고 서윤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절박하게 속삭였다. 서윤아, 정신 차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 떠.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찢어 그녀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었다. 8년 만의 재회, 8년 만의 진실. 그것은 YJ 타워의 가장 깊고 차가운 지하 4층. 붉은 비상등이 깜박이는 그들만의 지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붉은 경광등이 강태환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차가운 지하 4층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피 흘리는 한서윤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다. 8년의 증오가 8년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가 그토록 원망했던 여자는 그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였다. 키메라 파일이 담긴 USB는 그의 손에서 피와 뒤섞여 뜨거워져 있었다. 서윤아, 제발,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카루스 프로토콜을 통해 그의 직속 보안팀에게 이미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이것은 박 회장의 히드라가 아닌 YJ의 창립 멤버들로 구성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팀이었다. 그들은 박 회장에게 밀려 지하에 잠복해 있었다. 엄마. 강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작은 손으로 서윤의 상처를 막으려 애썼다. 아이의 눈물은 서윤의 피와 뒤섞여 태환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태환은 자신이 지난 8년간 아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육중한 방화벽 반대편에서 거친 절단음이 들려왔다. 남영철이 갇힌 쪽이 아니었다. 태환이 미리 지시한 비상 루트였다. 잠시 후 YJ의 구형 전투복을 입은 그의 충성스러운 이카루스 팀 센티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남영철의 히드라 팀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태환은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일어섰다. 남영철은 반대편에 갇혀 있다. 생포에 박선주의 혀가 필요하다. 그는 팀의 의료 담당관에게 서윤을 넘겼다. 그리고 내 아내를 당장 타워 최상층 의료실로 이송한다. S급 보안 등급으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의료 담당관이 서윤의 상처를 지혈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과다출혈입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서유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태환의 넥타이를 붙잡았다. 안 돼. 이사회. 가야 해. 박선주. 끝내야.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복수 의지를 놓지 않았다. 태환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내가 해. 당신이 8년 전에 했어야 할 일. 내가 마무리하겠어. 당신은 민준이 곁에 있어줘.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들, 엄마 곁을 지켜. 아빠는 쓰레기를 치우고 올게. 민준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8살의 나이를 넘어선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한편 40층의 갈라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VIP들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정체 모를 보안 경보에 놀라 대피하고 있었다. 박선주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남영철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녀의 사설 보안망 히드라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화면에 떠오른 것은 8년 전에 폐기했던 이카루스의 로고였다. 강태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반격에 나선 것이었다. 박 회장은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그녀가 수십 년간 YJ에 심어둔 그녀의 사람들이었다. 이사회, 긴급 이사회 소집입니다. 지금 당장 50층 회의실로 모여주십시오. 박 회장의 비서실이 모든 이사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녀의 명분은 간단했다. 강태환 대표이사가 정체 모를 세력의 공격을 받아 이성을 잃고 타워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YJ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합니다. YJ 타워 50층. 거대한 원탁 회의실. YJ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 회장의 충실한 개들. 그리고 상황을 관망하는 원로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박선주 회장이 창백하지만 분노에 찬 얼굴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지금 YJ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제 의부사들이자 현 대표인 강태환이 불행히도 정신적인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갈라의 혼란과 지하의 보안 사태를 모두 태환의 탓으로 돌렸다. 그가 지금 그룹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당장 인질이라. 그 말은 동의합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강태환이었다. 그의 턱시도 재킷은 벗어 던져졌고 셔츠에는 서윤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강 대표, 이게 무슨 짓인가? 경비대는 무얼하는 거야? 박 회장의 사람들이 소리쳤. 태환은 그들을 무시하고 원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센티넬 팀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키메라 USB를 메인 스크린 단자에 꽂았다. 박선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당장 저걸 막아 저건. 바이러스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태환이 그녀를 막아섰다. 바이러스는 당신이었지. 박선주 회장. YJ 그룹에 기생하며 모든 것을 좀먹어온 암덩어리. 긴급 안건은 잘 들었습니다. 태환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안건은 지금부터입니다. 강태환 대표 해임만이 아니라 YJ 그룹 명예회장 박선주 축출 안건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명령했다.
재생 스크린에 키메라 파일이 열렸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들만 가득했다. 박선주가 YJ의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수백 건의 거래 내역. 이 사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끝이었다. 하지만 태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들의 돈을 훔친 증거일 뿐입니다. 태환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훔친 증거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한서윤 기밀 유출 사건의 원본 보고서였다. 모든 증거가 박선주와 남영철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시서와 이메일들이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한 원로 이사가 중얼거렸다. 박선주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조작이야, 강태환이. 저 여자의 망령에 씌어서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그녀는 한서윤을 다시 한번 모욕했다. 망령이라고 했소. 태환이 차갑게 웃었다. 회의실의 측면문이 다시 열렸다. 의료용 휠체어를 탄 한서윤이 센티넬 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8년 전 YJ 전설이었던 이카루스 그대로였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살아 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8년 전 죽었거나 혹은 배신하고 도망친 줄 알았던 전설의 귀환이었다. 서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당신이 훔친 것은 내 이름, 내 명예, 그리고 내 아들이었습니다. 태환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8년 전 남영철과 박선주의 비밀 통화 녹음. 한서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로 위장해. 깔끔하게. 아이는 내가 키우지. 박선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박선주가 단상으로 뛰쳐나가 스크린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태환이 아니었다. 회의실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검찰 특수수사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태환이 이카루스 팀을 통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박선주 씨, 살인교사, 특수행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선주는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태환이 아닌 휠체어에 앉은 서윤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성이 그녀가 가장 얕보았던 한 여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환은 검사들에게 USB 원본을 넘겼다. 그는 서윤의 휠체어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수많은 이 사진과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8년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YJ 타워 최상층 의료실은 완벽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칠흑 같던 지하 4층의 어둠과 피비린내 대신 소독약 냄새와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공기를 채웠다. 한서윤은 꼬박 이틀을 잤다. 8년의 세월이 응축된 피로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의 손은 잠결에도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이틀 동안 단 한순간도 그 방을 떠나지 않았다. 핏자국이 선명한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였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턱선은 더 갸름해졌고
눈가에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지수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냉철한 고용주로서 그녀를 대했던 순간들,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애써 무시했던 일, 그리고 아들의 방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자장가.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불신이 그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후회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목은 타는 듯 말랐지만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민준이, 태화는 흠칫 놀라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서윤아. 민준이, 바로 문 밖에 있어. 이틀 동안 엄마 깨어날 때까지 안 들어간다고 고집부려서 겨우 재웠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을 알았다. 서유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선주. 는, 태화는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검찰에 구속됐고 남영철도 모든 걸 자백했어. 키메라 파일. 그게 결정적이었어. 당신이 목숨 걸고 가져온 그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는 무너져 내렸다. YJ 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닌 한 남자가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내가 틀렸어. 8년 전에 당신을 믿었어야 했어. 당신을 지켰어야 했어. 미안해. 서윤아. 서윤은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8년간의 지옥 같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처절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에게는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YJ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폭풍의 중심에 섰다. YJ 게이트라 불린 이 사건은 정재계를 뒤흔들었다. 박선주 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와 연결된 수십 명의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YJ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강태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YJ 타워로비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8년 전의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 8년 전 YJ그룹은 내부의 부패 세력에 의해 가장 유능한 인재이자 저의 아내였던 한서윤 실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작되었고 저는 그 거짓을 믿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룹의 모든 비리를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의 마지막, 그가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오늘 YJ그룹은 잃어버렸던 심장을 되찾습니다.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아 얇은 스카프로 팔을 가린 한서윤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8년 전보다 더 강하고 더 깊어진 눈빛의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 한마디만 했다. YJ그룹 전략기획본부장 한서윤입니다. 8년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회견장을 울렸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
강태환은 자신의 서재에 있던 모든 것을 치웠다. 박선주의 취향이 묻어있던 차가운 금속 조형물과 의미 없는 추상화들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민준이 그린 가족 그림이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였다. 서유는 휠체어를 탄 채 8년 만에 자신의 집이었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의 흔적은 8년 전에 완벽하게 지워졌었다.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보모의 별채, 방조차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이방인이었다. 바꿀 거야. 태환이 그녀의 뒤에서 나직이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꿀 거야. 이 집, 저 그림들, 전부 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휠체어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환 씨. 그녀가 그를 회장님도 여보도 아닌 강태환 씨라고 불렀다. 우리는 8년을 잃었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당신을 원수라고 생각했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같았다.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하는 건 부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바로 그때 민준이 쪼르르 달려와 서윤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냄새 좋다. 아이는 8년 동안 그리워했던 품을 파고들었다. 내가 천사 작전 성공했다고 했죠. 아빠랑 엄마랑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아이의 천진한 물음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8년의 빙벽을 날카롭게 찔렀다. 태환은 망설이다가 서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서윤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8년의 공백을 인정하고 CEO와 전략가도 고용주와 보모도 아닌 민준이 아빠와 민준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시 배워가야 하는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시작.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일요일 아침 8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햇살이 식당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하고 차가웠던 10m짜리 대리석 식탁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태환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4인용 원목 식탁이 놓여 있었다. 서유는 재활 치료를 마친 팔로 서툴게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다. 태환은 어설픈 솜씨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토스트 기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젠장 또 태웠잖아. YJ그룹의 냉철한 CEO가 소리쳤다. 민준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빠, 천사 작전 2단계가 필요하겠어요. 아빠, 요리 가르치기. 서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조금 타버린 계란말이를 민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편식하면 안 돼. 민준아. 그녀가 8년 전 이지수로서 했던 그 말을 이제 엄마로서 하고 있었다. 민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얼굴로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다. 태환은 검게 탄 토스트를